안녕하세요. 오늘은 24년 5월 재경관리사 재무회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은 재무회계와 관리계를 비교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재무회계 주된 목적은 외부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 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이죠. 그래서 보고 대상 외부 이해 관계자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고 양식은 당연히 재무제표입니다. 네, 그래서 1번 정답 2번이었네요. 네, 2번. 다음 중 재무제표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가 이용자에게 유용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속성 가운데 보강적 질적 특성에 해당되는 것들로만 짝지어진 것은 네,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그 다음에 이해 가능성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네요. 네. 여기서는 중요성 아니고 예측가치 아니고 확인가치 아니고 표현출성 아닙니다. 중요성 아니고요. 비교가능성 맞는데 적시성 맞는데 중요성이 아니죠. 적시성 맞고 이해가능성 맞고 표현 출시성 아닙니다. 보강적 질적 특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2번 정답 4번이었습니다. 3번. 다음 중 재무제표의 기본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본 과정이란 회계이론 전개의 기초가 되는 사실들을 의미한다. 맞습니다. 2번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는 기속기업을 기본 과정으로 규정한다. 맞습니다. 3번 기업이 경영활동을 청산할 의도나 필요성이 있더라도 계속기업의 과정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아닙니다. 청산할 의도가 있다면 계속기업의 과정에 따라 작성은 안 되겠죠. 그쵸? 3번은 정답은 3번이었네요. 4번 목적 적합성은 재무제표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가 갖추어야 할 근본적인 질적 특성이지만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는 규정하는 기본 과정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맞습니다. 목적 적합성 근본적 질적 특성 맞고요. 그 다음에 근데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규정하는 기본 과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그래서 3번 정답 3번이었네요. 4번 다음 중 기타포괄 손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확정금액 제도의 재측정 요소는 기타포괄 손익으로 인식하며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2번 유형자산 재평가잉여금의 변동은 자산이 사용되는 후속기간 또는 자산이 제거될 때 잉여금으로 대체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 기타포괄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으로 각각 구분하여 포괄손익 계산서에 표시한다. 맞습니다. 4번 포괄손익 계산서에서 기타 포괄손익을 표시할 때에는 기타 포괄손익의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 효과 반영 전 금액으로 표시하여야 하므로 관련 법인세 효과를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할 수 없다. 아닙니다. 포괄손익 계산서에 기타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방법 중에 법인세 효과를 차감한 순액으로도 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4번 정답 4번이었습니다. 5번 다음 중 중간보고 기간의 포괄손익 계산서 작성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당해 중간기간과 직전 연차 보고 기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 틀렸습니다. 2번 당해 중간기간과 당해 회계 연도 누적 기간을 직전 회계 연도의 동일 기간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 2번이 맞습니다. 2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3번 4번은 보지 않을게요. 네, 5번 정답 2번이었습니다. 6번 가볼게요. 다음 중 재고자산의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고자산은 시세원가 순실현 가능 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맞습니다. 2번 상품 및 제품의 순실현 가능 가치는 예상 판매 가격에서 수거와 완성 원가와 판매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추정한다. 맞습니다. 네, 3번 원재료의 현행 대체 원가가 장부 금액보다 낮게 추정된다면 예외 없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발생한다. 이거가 틀렸는데요.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원재료 감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6번 정답 3번이었습니다. 4번 재고자산 판매가 계약에 의해 확정되어 있는 경우 순실현 가능 가치는 그 계약 가격에 기초한다. 맞습니다. 6번 정답 3번이었네요. 7번 다음 중 재고자산의 원가에 대한 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한국자택 국제회계 기준은 재고자산의 당일 원가 결정 방법으로 계획법, 선입선출법, 가중평균법, 후입선출법의 적용을 허용하고 있다. 아닙니다. 한국자택 국제회계 기준에서 후입선출법 허용 안 해요. 후입선출법 허용 안 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리네요. 2번 재고자산에 대한 단위 원가 결정 방법은 동일한 용도나 성격을 지닌 재고자산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한다. 맞습니다. 3번 회계기간 중에 재고자산의 취득국 단가가 계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기말재고 수량이 기존 재고 수량보다 같거나 많은 경우 선입선출법 하에 기말재고 자산은 가중평균법 하에 기말재고 자산보다 더 크게 계상된다. 맞습니다. 4번 회계기간 중에 재고자산의 취득원 원가가 계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기말재고 수량이 기존 재고 수량보다 같거나 많은 경우 선입선출법 하에 당기순이익은 가중평균법 하에 당기순이익보다 더 크게 계상된다. 맞습니다. 네, 7번 정답 1번이었습니다. 후입선출법 허용하지 않습니다. 네, 8번
다음은 3일의 재고자산과 관련된 자료이다. 이동평균법으로 평가할 경우 3월의 매출 총이익은 얼마인가? 단 재고자산과 관련된 간부손실이나 평가손실 등 다른 원가는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이제 매출 총이익이니까 매출액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25 곱하기 130이죠? 그럼 매출액은 3,250원이고요. 이제 매출원가 구하면 되는데 20 곱하기 100 하면 2,000원이고요. 그쵸? 그러면 30 곱하기 100씩 계산하면 3,300원이네요. 그러면 2,000원 더하기 3,300 더하면 5,300 나누기 50 계산하면 106이네요. 106원이네요. 106 곱하기 30 하면 되죠? 3,180원이네요. 맞나? 106 곱하기 25. 106 곱하기 25이야죠? 106 곱하기 25 하면 2,650원입니다. 네, 그러면 정답은 600원이네요. 그쵸? 그래서 8번 정답 1번입니다. 네, 9번. 다음 중 유형자산의 후속 측정으로 원가 모형을 적용하는 기업의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취득하였다면 단일 자산으로 회계 처리 하여야 한다. 틀렸습니다. 이거 공정가치 비율로 안분 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9번, 1번 틀렸고요. 2번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 위치한 토지의 시장가치 증가는 건물의 감가상각 대상 금액에 영향을 미친다. 건물인데 왜 토지의 시장가치 증가는 토지를 늘려야겠죠? 건물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3번 감가상각의 목적은 특정 자산의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자산의 이용에 따라 효익이 발생하는 기간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3번이 맞네요. 4번 기업은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상각 방법을 선택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 하며 후속 기간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후속 기간에 변경할 수 있고요. 이러한 변경은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래서 9번에 4번도 틀렸네요. 네, 그래서 9번 정답 3번이었습니다. 10번. 3일의 X년 초에 토지를 만원에 구입하였으며 이 토지에 대해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여 매년 말에 재평가하였다. 토지는 X1년 말에 9,000원. 그러면은 X1년에 당기손익 1,000 감소됐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X2년 말에 12,000원 각각 재평가 되었다. X2년 말에 시행한 토지의 재평가가 3일에 X2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X1년에 마이너스 1,000원 그 당기순이익에 계산됐으니까 X2년에 회복됐잖아요. 그래서 1,000원은 당기순이익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2,000원은 OCI로 됩니다. 그래서 1,000원 증가가 맞습니다. 10번에 2번이 정답입니다. 당기순이익이랑 기타 포괄 손이익이랑 재평 포괄 이익 다 구분하셔야 돼요. 10번 정답 2번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당기순이익 물어봤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10번 정답 2번이었고요. 11번 3일은 X1년 1월 1일 MG건 연수동에 건설에 착공했다. X회사가 X1년 중 동연수동 신축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과 사익금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완공까지는 3년이 소요될 예정이다. 3일에 X1년 내에 자본할 차비인거는 얼마인가? 단평균 지출액과 이자는 월할 계산한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평균 지출액부터 구해야 되죠? 1,000 곱하기 12분의 10이고요. 그 다음에 7월이잖아요. 6개월이죠? 12분의 6입니다. 네, 9월이네요. 9, 10, 11, 12, 4개월이네요. 12분의 4입니다. 그래서 1000 n 플러스 800 나누기 12 곱하기 6 n 플러스 그 다음에 900 나누기 12 곱하기 4 n 플러스 mr 계산하면요. 저희 평균 지출액이 1,700인 거 확인할 수 있네요. 네, 그 다음에 K은행에서 X년 1월 1일에 특정 목적 차입금 목적으로 800만원을 6%로 빌렸네요. 800 곱하기 6% 계산하면 이자 비용이 건설 중인 자산으로 될 게 이자 비용이 48만원이죠. 그러면 여기 그 다음에 여기 S은행에서 X1년 9월 1일에 2천만원으로 95% 했네요. 그러면 9월 1일이니까 4개월이잖아요. 12분의 4 계산하시는 거예요. 2천 나누기 12 곱하기 4 계산하시면 그러면 666 이렇게 되거든요. 거기다 곱하기 9% 하시면 60입니다. 그럼 비교하시는 거예요. 1700에서
여긴 1월 1일이니까 1700에서 1100. 1700에서 800을 빼는 거죠. 그럼 900이거든요. 900 곱하기 9% 계산하면 81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작은 금액 60. 그 다음에 81만 원. 그럼 비교하면 60만 원이 더 작잖아요. 그래서 60만 원과 48만 원, 108만 원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11번 정답 1번이죠. 그래서 81만 원 어떻게 구했냐면 81만 원이 1700 빼기 특정 차입금 800. 근데 이게 1월 1일에 차입해서 이렇게 된 거고, 만약에 특정 차입금을 예를 들어서 3월 1일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800 곱하기 또 12분의 10 이렇게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1017. 그러면 900 곱하기 9%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1번 정답 1번이었습니다. 12번. 다음 중 무형자산의 상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내용 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내용 연수 동안 생각하지만 내용 연수가 비현정인 무형자산은 생각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2번 무형자산의 잔존 가치는 처분으로 회사 가능한 금액을 근거로 하여 추정하며 적어도 매 회계 기간 말에 검토한다. 맞습니다. 3번 무형자산의 상각을 회계 처리하는 방법은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으며 상각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맞습니다. 4번 내용 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이란 내용 연수가 무한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이 무한할 것으로 기대되는 무형자산을 의미한다. 틀렸습니다. 내용 연수가 비한정이라는 소리가 무한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지속 연수를 결정을 못한 거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어떻게 무한히 지속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12번 정답 4번이 틀렸습니다. 네. 13번 3일의 X1년 초에 지급한 특허권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특허권은 잔존가치 없이 정의법으로 생각한다. X2년 말 3일의 특허권 장부 금액과 관련 손상차손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네, 회수 가능액이 26만원과 28만원 중 큰 금액이죠. 그래서 28만원인데요. 근데 저희 28만원. 그럼 이거 28만원이죠. 그 다음에 손상차손 2만원이겠네요. 그쵸. 왜냐면 50만원에 5년짜리인데 50이었다가 40이었다가 30이었겠죠? 10만원씩 깎이니까. 그럼 30이랑 28만원 빼면 2만원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번 정답 3번이었습니다. 14번 서울과 부산의 X년 초에 임대 수익 및 시세 차익 등을 목적으로 각각 건물 1동씩을 40만원에 매입하였다. 두 건물의 취득 당시 내용 연수는 20년 잔존 가치는 없으며 X1년 말 건물의 공정가치 36억 원으로 동일하다. 서울과 부산의 유형자산 및 토지부동산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다. 다음 중 상기 건물의 취득과 보유가 X1년 서울과 부산의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손상 사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한다. 서울은 유형자산 투자부동산 전부 원가 무형이고요. 감가상각 방법 청액법이네요. 그쵸? 그래서 14번. 저희 그러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계산하면 되죠. 유형자산이니까요. 네. 그럼 40억 나누기 20년 계산하면 여기는 한 1년에 2억씩 마이너스가 되고요. 근데 부산은 공정가치 모형이잖아요. 투자부동산이. 그래서 40억짜리를 36억에 떨어진 거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4억이었겠네요. 그쵸? 그래서 서울이 2억이 더 많이 계산됩니다. 그쵸? 그래서 14번 정답 1번이었습니다. 네. 전부 다 투자부동산이니까 원가 모형 혹은 공정가치 모형의 비교를 물어본 문제였네요. 13번 정답 1번이었습니다. 15번. 다음 중 상각권가 측정 금융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원칙적으로 지분상품은 상각권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될 수 없다. 맞습니다. 2번 상각권가 측정 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권가로 평가한다. 맞습니다. 3번 원칙적으로 모든 채무상품은 상각권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된다. 이거 틀렸는데요. 15번 채무상품은 금융자산에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 모형에 근거하여 삼각형과 책정 금융자산 혹은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혹은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리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죠. 네. 4번 삼각형과 측정 금융자산 취득 시 지출된 거래 원가는 최대 원가에 우선 가산한 후 유효이자율법에 의해 이자 수익에 가감된다. 맞습니다. 15번 정답 3번이었습니다. 모든 거 아니에요. 네. 16번 서울은 엑셀년 초에 용산의 주식 1000주를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서울의 엑셀년과 엑셀년 말에 재무상태표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계상할 평가손익은 각각 얼마인가? 다음 법인세 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네, 엑셀년 말에 1000주잖아요. 그쵸? 1000주를 6500 빼기 5000 계산하면은 엑셀년 말에 150 이익을 받네요. 그쵸? 150 이익을 받고, 근데, 여기 4,500, 4,900, 빼기 5,000. 계산하면 여기는 1000주잖아요. 그럼 1000주 곱하기 100원이겠죠? 1000주 곱하기 100 계산하면 10만원. 손실이네요. 10만원 손실입니다. 그래서, 네. 16번 정답. 2번이었네요. 네. 17번. 다음 중 금융부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1번 재고자산을 외상으로 판매하면서 발생한 채권. 이거 금융자산입니다. 채권은 자산이에요. 채권은 자산입니다. 2번 보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지분 상품. 이것도 금융자산입니다. 만약에 제가 다른 회사를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자산이죠. 부채가 아니라. 그 다음에 3번 100억 원의 가치에 해당하는 자기지분 상품을 인도할 계약. 이게 이제 금융부채죠. 4번 법인세와 관련된 부채. 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부채 아닙니다. 그래서 17번 정답 3번이었습니다. 1, 2번이 금융자산인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번 3일은 X1년 1월 1일에 다음과 같은 조건의 사채를 발행하였다. X2년 12월 31일, X2년 12월 31일입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은 얼마인가? 액면 금액은 2천만 원이고 만기는 3년이고 액면 이자는 4%이고 2천에 4% 계산하시면 되죠. 80이네요. 발행일의 시장이자율은 6%네요. 연금의 현가가치는 2.6730이네요. 80만원 곱하기 2.6730 계산하시고 2천만원 곱하기 0.8396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X1년 1월 1일 금액 나오겠죠. 2천 곱하기 0.8396 M 플러스 80 곱하기 2.6730 M 플러스 MR 계산하시면요. 1월 1일에 18930 400 나옵니다. 그러면 요거 12월 31일에 1 곱하기 1.06 마이너스 80 계산하시면 19266 224입니다. 이게 이제 X1년이죠. 그 다음에 X2년 12월 31일 19266 224 곱하기 1.06 마이너스 80만원 계산하시면 1962197 마이너스 저희 액면금액 2천만원. 그러면 377803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X2년 12월 31일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은 377803 1번이 정답이 되네요. 18번 정답 1번이었습니다. 네, 19번. 3일은 X1년 1월 1일에 만기 3년 표시이자율 7% 이자는 매년 말에 지급하는 액면금액 300만원의 전화사채를 발행하였다. 300만원 곱하기 7% 하시면 21만원입니다. 3일은 전환 사채의 만기일이 전환 사채의 만기일에 액면금액의 10%를 발해 할증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면 300의 10%니까 30만원이 할증금이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일반 사채의 시장이자율은 12%라고 할 때 할인 시점액 계상할 전환권 대가와 전환권 조정은 각각 얼마인가? 참고로 전환권 대가는 자산입니다. 전환권 조정은 상환 할증금이랑 전환권 대가 합친 거고요. 그래서 상환 할증금에다가 30만원 차이 나는 거 하시면은 정답은 2분밖에 안 되죠? 그래도 계산해 보겠습니다. 네, 21만원 곱하기 2.4018 하시고요. 그 다음에 300만원 곱하기 0.7118 계산하시면 됩니다. 300 곱하기 0.7118
n 플러스 21만원 곱하기 2.4018 n 플러스 그 다음에 30만원 곱하기 0.718입니다. 이것도 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30 곱하기 0. 그러면 2853 318 빼기 300 하면 전환권 대가 14668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전환권 대가에다가 이제 액면 할증금 30만원 더하면 44668이 되겠죠. 그래서 19번 정답 2번입니다. 전환권 대가는 자본이에요. 자본. 네. 그 다음에 이제 2853 318은 이제 전환 사채의 발행일 금액이죠. 네. 19번 정답 2번이었고요. 20번 3일은 제조상의 결함이나 하자에 대하여 1년간 제품 보증을 시행하고 있다. 엑셀런 7월 1일 판매된 500만원의 제품에서 중요하지 않은 결함이 발견된다면 7만원의 수리비용이 발생하고 치물적인 결함이 발생하면 20만원의 수리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한다. 엑셀런 7월 1일에 매출액 500만원에 대하여 판매된 제품의 80%는 하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제품의 15% 는 중요하지 않은 결함이 발생할 때 것을 중요하지 않은 결함 여기 7만원이었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0.15 그 다음에 5%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면은 여기 20만원 곱하기 5% 하였다. 그럼 3일이 엑셀런 말에 인식할 충당부채 금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7만원 곱하기 0.15 n 플러스 20만원 곱하기 5% n 플러스 mr 계산비면 20500 나오게 됩니다. 20번 정답 4번이었네요. 21번 3일의 엑셀런 포괄손익 계산서상 당기순이익값 총 포괄이익은 130만원과 110만원이다. 그럼 110만원 네, 엑셀런 1월 1일 3일의 자산과 부채의 총계는 각각 3,850만원과 1,350만원이다. 그럼 3,850에서 1,350 빼면은 기초자본이 2,500이죠. 3일의 엑셀런 중 발생한 모든 자본거래가 다음과 같을 때 3일의 엑셀런 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본의 총계로 보고할 금액은 얼마인가? 네, 그러면 여기 기초에 2,500이 있었고요. 총포괄이익이 110이었습니다. 더하면 되고요. 5월 18일 엑셀 0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주식 배당으로 보통주 100주 주당 예면금액 5,000원, 주당 공정가치 6,000원 을 발행하였다. 네, 주식 배당은 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8월 14일 보통주 200주 주당 예면금액 5,000원을 주당 6,500원에 발행하였다. 그러면 발행금액 6,500원 곱하기 200 계산하면 130 나오거든요. 이거 더하셔야 됩니다. 돈이 들어왔죠? 돈이 들었으면 더하시면 돼요. 10월 13일 엑셀 0년에 취득한 자유주식 시세원가 70만원을 80만원에 재발행하였다. 네, 이것도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더하시면 돼요. 그러면 2,500 계산하시면 2820 나오죠. 그래서 21번 정답 4번이었네요. 네. 그래서 자본 문제 만약에 뒷말 자본 물어본다 그러면은 현금이 왔다 갔다 한 거를 좀 반영해서 계산하시면 편합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총포괄이익을 여기서 썼는데 총포괄이익 안에 당기순이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총포괄이익이 당기순이익이랑 기타포괄손익을 합쳐서 총포괄이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당기순이익 쓰시면 안 되고 총포괄이익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초자본 구할 때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산에서 부채 그러니까 이것도 티계정 잠깐 그리면 여기가 자산이고 여기가 부채고 여기가 자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자산에서 부채 빼가지고 자본 구하게 된 거죠. 21번 정답. 그래서 4번이었습니다. 22번 3일의 재무상태표이며 3일의 경영자는 누적된 결손금을 해소하고자 무상감자를 고려하고 있다. 다음 중 회사가 감자를 실시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무상감자를 하면 부채 비율은 높아진다. 무상감자는 돈이 안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부채도 안 변하고 자본도 안 변해요. 그래서 불변입니다. 불변. 그 다음에 2번 무상감자와 유상감자 모두 순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다. 아닙니다. 무상감자는 돈이 왔다 갔다 안 하기 때문에 불변인데 유상감자는 실시하면 순자산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어요. 3번 무상감자 후 자본금은 감소한다. 아닙니다. 제가
돈이 왔다 갔다 안 하기 때문에 자본금 불변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무상 감자 후 3번 네 22번 정답은 3번이었는데요. 무상 감자 후 자본금은 감소한다. 이게 맞는 말이래요. 4번 무상 감자 후에 결손금이 사라지죠. 결손금이 사라지면 네 감소하겠네요. 그쵸? 결손금이 사라질 테니까 결손금이 사라지면서 자본금을 줄여버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본금이 감소한다가 맞는 말이었나봐요. 4번 무상 감자 후 자본 총계는 5천만 원이다. 네 아닙니다. 자본금이 지금 이렇게였는데요. 그쵸? 그래서 40 플러스 10 마이너스 20이었는데 3천이었죠? 그래서 무상 감자 후 자본 총계는 3천입니다. 3천. 네. 22번 정답 3번이었네요. 무상 감자 후 자본금 감소합니다. 네. 23번 3일은 엑셀년 1월 초 부산에 가상품을 팔부 판매하고 할부금을 매년 말에 200만원씩 3년간 회수하기로 했다. 3일에 작성한 현재가치 할인 자금 상가표가 다 안 가갔을 때 매년 값이 감소하는 항목으로 옳은 것은 1번 할부금 회수액 이자 수익. 할부금 회수액은 불변이죠. 매년 말에 200만원씩 감소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부금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 이자 수익은 매년 감소하고요. 매출채권 원금 회수액은 매년 증가합니다. 그쵸? 매출채권 원금 회수액은 매년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3번 이자 수익, 매출채권 장부금액 맞습니다. 23번 정답 3번이었네요. 네, 4번 매출채권 원금 회수액 아니고요. 매년 증가하고 매출채권 장부금액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23번 정답 3번이었네요. 24번 다음 중 유형별 수익인식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시용 판매에서는 고객의 매입 유사 표시가 제품 등에 대한 통제 이전으로 보아 고객이 매입 유사를 표시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맞습니다. 2번 기업이 고객에게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라이선스 계약이 접근권에 해당한다면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부여하는 수용 의무가 부여된 것이므로 그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맞습니다. 3번 기업이 고객에게 재화가 이전되기 전에 해당 재화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지 않는 경우 대리인으로서 판매가의 총액을 수익으로 계산할 수 없으면 맞습니다. 받을 권리를 가지는 판매 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맞습니다. 4번 구매자에게 재화를 판매하면서 설치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설치 용역의 제공과 재화의 판매를 하나의 수행 의무로 보아 재화의 통제가 이전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이게 설치 용역이 별도로 식별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수익 인식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설치 용역이 만약에 별도로 구분된다면 재화의 통제가 이전되는 시점이랑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24번 정답 4번이었습니다. 25번 수익인식 5단계 중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 의무는 고객에게 약속된 자산을 통제하고 기업이 의무를 이행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고객이 자산을 통제한 시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판매 기업이 자산에 대해 현재 지급 청구권이 있다. 네, 지급 청구권이 있다. 맞습니다. 2번 자산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고객에 있다. 네, 위험과 보상이 고객에게 있다면 고객이 통제한 시점 맞죠? 3번 기업에게 자산의 법적 소유권이 있다. 이게 틀렸는데 고객에게 있어야죠. 25번 정답 3번입니다. 4번 판매 기업이 자산의 물리적 점유를 이전했잖아요. 고객한테. 그러니까 인식 맞습니다. 25번 정답 3번이었습니다. 26번 3일건설은 엑셀년 1월 1일에 대전시로부터 교랑 건설을 총 공사 계약액 5천만 원에 수주하였다. 공사 기간은 엑셀년 1월 1일부터 엑스3년 12월 31일까지이다. 추정 총 계약 원가는 4천만 원으로 공사 기간 동안 변동이 없으며 회사는 누적 발생 계약 원가에 기초하여 공사 진행률을 측정하고 있다. 엑셀년과 엑스2년의 계약 수익이 다음과 같을 때 엑스2년 말 누적 공사 진행률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네, 그러면 엑셀년의 매출이 1,500이었고요. 그 다음에 엑스2년의 매출이 1,000만 원이었네요. 그럼 더하면 2,500이죠. 근데 저희 총 공사 계약액이 5천이잖아요. 그래서 2,500 나누기 5천 계산하시면 0.5%, 0.5인 거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6번 정답 2번이었네요. 네. 27번 다음 중 학정급의 채무에
확정급여 채무 장부금액의 현재가치 증가한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단기원가 증가하고요. 확정급여 채무의 이자 원가 증가하고요. 확정급여 채무에서 발생한 자칙적 요소 이거는 증감이죠. 4번 사회적립 자산의 이자 수익은 사회적립 자산할 때 필요합니다. 27번 정답 4번이었네요. 28번 3일에 엑셀런 1월 1일에 기술책임자의 홍길동 이사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의 현금 결제용 주가차의 보상권 300개를 부여하였다. 이 경우 X2년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단기 보상 비용은 얼마인가? 단 홍길동 이사는 X3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네, 기억. 기본 조건 X3년 12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근무할 거. 그럼 이제 3년이죠. 3년. 네. 행사 가능 기간은 X4년 1월부터 X5년 10월 31일이고 X1년에 추정한 주가차의 보상권의 공제권이 25,000원. 그쵸? 그러면은 300개 곱하기 25,000원 곱하기 X1년은 3분의 1 계산하시면 되고요. X2년에는 네 300개 곱하기 2만 곱하기 3분의 2죠. 네, 그럼 계산하시면 300 곱하기 25,000 그러면 X1년에 255이고요. X2년에 300 곱하기 2만 나누기 3 곱하기 2 계산하시면 400이죠. 그래서 이거 250과 450과의 차이 150을 X2년도에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28번 정답 3번이었네요. 29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상 자산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회계상 자산부채의 가액인 채무기준액의 일시적 차이를 발생시키는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한편과 2 이거 유보 처리됩니다. 그래서 일시적 차이 맞고요. 2번 기부금 한도 초과액 이거 영구적 차이입니다. 기타 사유 유출됩니다. 그래서 29번 정답 2번이었네요. 정기적금 미수이자 이거 미수이자 같은 경우에는 입금 불산이 입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추인되죠. 아니고요. 4번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네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도 계속 추인됩니다. 그래서 29번 네 정답 2번이었네요. 30번 다음은 3일에 X1년과 X2년 말에 이연 범위세 자산 부채 내역이다. 3일에 X2년에 인식할 범위세 비용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X2년 과세 소득에 대하여 부담할 범위세액은 20만원이다. 20만원 더하기 네 이연 범위세 자산이 X1년 말에 20만원이었다가 X2년 말에 5만원으로 줄었네요. 15만원 그쵸? 줄었다면 저희는 더해야 됩니다. 법인세 비용 계산할 때요. 그 다음에 법인세 부채는 5만원이었다가 15만원으로 늘었네요. 10만원. 그러면 부채는 그대로, 부호가 그대로. 그 다음에 자산은 반대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만원 더하기 15만원 더하기 10만원 계산하시면 45만원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31번 3일은 X1년 1월 1일 계계상치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원 정액법 상각을 100만원에 취득하였다. 3일은 X3년 1월 1일에 감가상각 방법을 연수 합계법으로 변경하였다. 이 변경이 정액법을 적용할 경우에 비하여 X3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투자활동 현금흐름은 변동이 없다. 맞습니다. 감가상각 방법은 현금의 유출입이 없기 때문에요. 투자활동 현금흐름은 변동이 없어요. 그 다음에 2번 부채 비율은 증가한다. 네, 유형자산이 저희가 연수합계법에서 정액법을 적용하면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원래는 100만원 나누기 5 하면은 원래 감가상각비가 20인데 X3년에 변경했잖아요. 100만원짜리를. 그러면 3년. 3, 4, 5. 그러면 이제 3년. 그러면 3일. 3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20만원씩 1년, 2년 차감했겠죠? 그러면 1년 2년 차감했으니까 40. 그럼 100만원에서 40 빼면 60이겠죠? 60 곱하기 3 플러스 2 플러스 1 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3년 남았습니다. 그쵸? 그래서 60 나누기 6 곱하기 3 계산하면요 30. 그래서 이게 이제
변경 후 연수학기법이거든요. 그래서 20만 원이었다가 30만 원으로 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채 비율은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3번 당기순이익 비용이 늘었죠. 그러니까 당기순이익 감소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은 증가한다. 말도 안 되죠. 4번이 틀렸네요. 네, 더 많이 감소시키죠. 네, 31번 정답 4번이었습니다. 32번 3일의 X1년 주식수의 변동 내역이 다음과 같을 경우 가정평균 유통보도 중실수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다음 편의상 뭐를 계산한다. 5월 1일 유상증자 시 시가로 유상증자 하였다. 네, 5월 1일에 유상증자 납입 27,000주 했고 5월 1일 같은 날짜에 자기주식 구입 18,000주네요. 그럼 27,000원에서 27,000 빼기 18,000 계산하면 9,000. 그래서 6만 주잖아요. 그럼 이 6만 주 곱하기 5월 1일이니까 12분의 4 이렇게 계산하고요. 그러면 저희 12분의 9 이렇게 계산하면 합니다. 12분의 8 이렇게 해서면 8 더하기 4 하면 12개월이죠. 그쵸? 그래서 6만원 6만 나누기 12 곱하기 4 n 플러스 네 잘못 계산했네요. 6만 나누기 12 곱하기 4 n 플러스 6만 9천 나누기 12 곱하기 8 n 플러스 mr 계산하시면요 6만 6천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32번 정답 3번이었습니다. 네, n 플러스 하셨으면 꼭 MC 누르셔서 메모리 클리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중 33번 다음 중 지분법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분법은 취득 시점에 관계기업 투자 주식을 공정가치로 기록한다. 틀렸습니다. 관계기업 투자 주식을 취득 원가로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2번 관계기업 투자주의식에 장부금액에 포함된 영업권은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3번 피투자 회사의 장기순이익 중 투자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투자회사의 지분법 이익으로 보고된다. 맞습니다. 3번 4번 투자자의 관계기업 사이의 내부 거래에서 발생한 당기순이익에 대하여 투자자는 그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 주의분과 무관한 손익까지만 투자자의 재무제표에 인식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33번 정답 1번이었고요. 34번 X년 초 3일은 보통주 30%를 50만원에 취득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주식 취득 현재 한양의 순자산 장부금액이 200만원으로 공정가치와 동일하다. 한양의 엑셀런 당기순이익이 30만원이라 할 때 관계기업 투자 관련 회계 처리가 3일에 엑셀런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일단 보통주가 30%래요. 그렇죠? 그러면은 30만원 곱하기 30% 계산하면 지분법이 9만원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가매수 차이 구하셔야 되는데 200만원 곱하기 30% 그러면 60이죠? 빼기 50만원 하시는 거예요. 취득원가. 그러면 10만원이죠. 그럼 10만원에다가 9만원 계산해서 4번 되죠. 이익이 4번입니다. 네, 19만원이에요. 그래서 34번 정답 4번이었고요. 35번 외화 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 환율을 외화 금액에 적용하여 기능통화로 기록한다. 다음에 외화자산 부채 중 보호기간 말에 마감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여야 할 화폐성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선급금 1번입니다. 선급금이 비화폐성이에요. 그래서 1번이 환산하면 안 되고요. 2번 매입채무, 3번 매출채권, 4번 장기차입금은 다 화폐성 항목이에요. 그래서 35번 정답 1번이었습니다. 36번 3일은 상품을 2,000달러에 외상으로 매출하고 대금을 9개월 후에 달러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 경우 외화매출 채권 2,000달러는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되게 되어 3일은 이를 회피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와 관련된 위험 회피 방안으로 적절한 것은 1번 달러를 매입하는 선도계약 체결. 네. 네, 그래서 저희가 2천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산을 가지고 있어서 환율이 하락하면 손실을 봐요. 환율이 하락하면 손실을 봅니다. 그쵸? 근데 1번 달러를 매입하는 선도계약 체결. 매입하면 부채가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달러를 매입하는 게 아니고요. 매도하셔야 됩니다. 팔아야 돼요. 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달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풋옵션 매입. 이게 맞습니다. 이 맞고 달러를 기초자산은 콜옵션 매입 아니고 풋옵션 매입입니다. 4번 달러를 기초자산하는 풋옵션 매도 아니고 매입입니다. 그래서 36번 정답 2번이었습니다. 다음
37번 다음 중 리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리스 이용자의 입장에서 보증 잔존 가치와 무보증 잔존 가치는 모두 리스료에 포함된다. 아닙니다. 리스 이용자 입장이니까요. 보증 잔존 가치만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2번 금융 리스에서 리스 제공자가 리스 채권으로 인식할 금액은 리스료의 현재 가치와 보증 잔존 가치의 현재 가치를 합한 금액이다. 리스 제공자잖아요. 리스 제공자라면 잔존 가치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네요. 3번 지수나 요율, 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 리스료는 리스료에 포함된다. 이게 맞는 지문이고요. 4번 리스 이용자는 각 리스를 운용 리스나 금융 리스로 분류한다. 이거가 이제 이게 리스 이용자 같은 경우에는 리스 개시일에 사용권 자산과 리스 부채를 인식하게 됩니다. 네. 운용 리스를 금융 리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37번 정답 3번이었습니다. 38번 현금 흐름표의 작성 방법에는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다. 다음 중 현금 흐름표의 작성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간접법은 현금 흐름을 개별 항목별로 하는 건 직접법이에요. 직접법이고 거래 유형별 현금 흐름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직접법이 개별 항목입니다. 1번이 틀렸어요. 2번 간접법은 단기 순위가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과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2번이 맞는 설명이네요. 3번 직접적으로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을 작성하더라도 이자 및 배당금 수치, 이자 지급, 법인세 납부, 간접법을 적용한 것처럼 별도로 표시해야 된다. 간접법이죠. 간접법이 이걸 별도로 표시해요. 이거 이자 배당 이자 지급 법인세 납부를요 별도 표시합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 직접법과 간접법은 영업활동뿐만 아니라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도 현금 흐름 표상의 표시방법이 다르다. 틀렸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만 보통 이렇게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38번 정답 2번이 맞는 지문이었습니다. 39번 다음은 3일 비교 표시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에 추출한 자료이다. 다 주어진 자료만을 이용하여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간접법으로 계산하면 얼마인가. 네, 당기순이익이 50,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15,000원. 이 손익계산서의 플러스 항목은 마이너스 치고요. 재고자산 감소, 이거는 자산이 감소했잖아요. 그럼 저희는 플러스 합니다. 그 다음에 감가장비 4만원, 비용은 플러스, 매출채권 증가 마이너스, 매입채무 증가 플러스 합니다. 네, 그래서 50에다가 빼기로 플러스 30, 플러스 40, 마이너스 50, 플러스 20 계산하시면 525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네, 마지막 문제 40번. 다음 중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으로 분류되지 않은 것은 네, 1번 주식 발행에 따른 현금 흐름, 현금 유입. 네, 맞고요. 2번 차입금의 상환에 따른 현금 유출 맞고요. 3번 매입채무의 상환에 따른 현금 유출. 매입채무는 영업활동입니다. 재무활동 아니에요. 네, 4번 자기주식의 취득에 따른 연금 유출. 네, 재무활동 맞습니다. 그래서 40번 정답 3번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24년 5월 재경관리사 재무회계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엔 세무회계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